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수업 현대시 파트 수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빠르게 한번 다시 복습한다면 시라는 것은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게 시인의 감정, 정서 혹은 그로 인한 태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시인이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한 문학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바로 시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감정과 정서, 태도를 먼저 파악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감정과 정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표현 방법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셔야 되는 게 바로 현대시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 제가 문학 문제 푸는 순서가 있겠죠. 문학 문제 풀이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일 첫 번째 여러분들은 작가와 제목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문제, 문제 중에서도 표현 방식과 관련된 문제를 확인하시고 문제 있는 보기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이제서야 본문을 확인하셔야 된다. 이 순서 꼭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1페이지의 작품 보시면 윤동주의 자화상이라는 작품입니다. 네, 윤동주의 자화상이라는 작품 보시면 일단 윤동주 시인은 꼭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교과서뿐만 아니라 여러 모의고사에서 단골로 출제하는 시인이다 보니까 꼭 알고 계셔야 하는데, 윤동주 시인의 스타일로는 자기 성찰과 자기 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는 식으로 성찰하고, 그로 인해서 자신이 반성하고자 하는 자기 반성 등을 보여주는데, 또 하나 알고 계시면 좋은 게 바로 현실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가 싸우는 내적 갈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기서 현실적 자아란 것은 보통 좀 저항의 소극적인 자아고요. 이상적 자아는 좀 적극적인 자아입니다. 저항에 대해서 소극적인 현실적 자아와 좀 적극적인 이상적 자아가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내적 갈등을 보여주지만, 후에는 이 갈등이 해소됩니다. 갈등이 해소되면서 뒤에는 어떤 걸 보여주냐면 좀 희망과 기대를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는 게 윤동주의 스타일인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1번 문제 보시면 1번 문제가 표현 방식과 관련된 문제죠. 그럼 과연 우리가 표현 방식에 대한 개념을 정말 거의 100가지가 넘도록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100가지가 넘는 문학 개념들, 표현 방식과 관련된 개념을 이 작품 한 작품을 읽으시면서 분석하기는 너무 시간이 비효율적이고 너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표현 방식만 본문에서 분석하자라는 의미에서 꼭 표현 방식과 관련된 문제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1번 선지부터 보시면 수미상관식 구성을 통해서 구조적 안정감을 취하고 있답니다. 수미상관식 구성이란 것은 시의 처음 부분과 끝 부분이 비슷하거나 똑같은 것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2번 내적 갈등이 구체적인 행동에 드러난다. 3번 유수한 문장 구조 반복 통해서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다는데, 제가 꼭 이것만큼은 알고 계시는 게 반복이란 거. 반복이란 것은 두 가지, 똑같은 말이 2번 이상 등장하는데, 반복을 쓸 경우에는 의미 강조에 효과가 있고 운율 형성에 효과가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4번 자연적 소재에 인격을 부여했던 건데, 이것은 다른 말로 의인화를 했던 거죠.
의나 의인법을 사용했던 거고, 의나 의인법이란 것은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한 게 바로 의인화란 거. 5번 감각적 표현 방법을 통해 우물에 비친 자연물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근데 감각적 표현 방법이란 것은 감각적 이미지 한 것인데, 감각적 이미지란 것은 인간의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또 보시면 3번에 보기가 있죠. 보기 그냥 간략하게만 보시면, 자화상은 1941년 문후에는 우물 속의 자상화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다. 이 제목에서는 우물과 그림이 부각되어 있다. 상징적 관점에서 볼 때 우물은 자신의 모습을 투영해 볼 수 있는 사물이고, 하늘을 향해 있는 동굴이며 그 동굴의 원형인 모태를 떠올리게 한 공간이다. 이 점에서 보면 이 시에서 우물 속의 자상화라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태도를 다층적으로 담고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윤동주 스타일과 되게 같은 말이기 때문에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작품 분석 한번 천천히 해보도록 할게요. 산문퉁이를 돌아 농가 외땅 우물을 홀로 찾아가서는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이란 게 아까 거울을 얘기한댔죠. 그래서 홀로 찾아가서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은 자아성찰 을 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2연에서 지금 우물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데, 우물은 좀 긍정적인 거겠죠. 왜냐하면 화자가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이기 때문에 우물은 좀 긍정적인 의미에 가까운데, 그 긍정적인 의미에 가까워, 그러니까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그 우물 속에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다 조금 다 긍정적인 자연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파란이란 것은 색깔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각적 이미지 체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가을이라는 것은 여기 표현 방식에 나오지 않았는데 계절 이미지를 체크할 수 있고요. 파아랑 같은 경우에는 원래 파랑으로 써야 되는데 파아랑으로 했으니까 시적 허용까지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다 합니다. 그리고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서 돌아간답니다. 이때 한 사나이라는 것은 현실적 자아를 얘기하는데, 그 자아를 보면서 좀 미워진 거죠, 처음에는. 그래서 돌아가는 건데, 돌아가다 생각하니까 또 그 사나이가 가엾답니다. 근데 또 돌아가 보니까 그 사나이가 그대로 있는데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서 돌아간답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진다고 얘기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보시면 처음엔 미웠다가 가엾다가 또 미웠다가 그립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감정이 변화하죠.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바로 내적 갈등인 걸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를 보면서 미운 마음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또 가엾고 그리운 마음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이게 바로 내적으로 갈등을 겪는 내적 갈등 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계속 자아 성찰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도 체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년 유견인데,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또 추억처럼 그 사나이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그 내적 갈등, 자아 성찰을 겪기 전까지는 그 사나이는 우물 속에 없었는데, 그렇게 내적 갈등, 자아 성찰을 겪은 뒤로부터는 사나이가 그대로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때 사나이란 것은 이상적 자아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뭐뭐처럼이라는 것은 비유법 중에서도 직유법 사용한 거죠. 네. 보시면 제가 2연과 유견만 따로 체크했는데 2연과 유견은 서로 좀 내용이 비슷하죠. 내용이 비슷하고 지금 하나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부분만 뺀다면 똑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2연과 유견은 조금은 변형된 수미상관식 구성이다 체크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계속 보시면 들여다봅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들어갑니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웁니다가
반복되죠. 이거는 유사한 문장 구조 혹은 통사 구조 반복이란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나서 1번 문제 보시면 수미상관의 구성 사용하고 있죠. 2번 내적 갈등 보이고요. 3번 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 보이고요. 의나 인격 부여는 찾아볼 수 없었고 감각적 표현 방법은 찾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넘어가서 4번 문제 한번 볼게요. 4번에 보기 윤동주의 서시라는 작품이 있는데 윤동주의 서시라는 작품은 이 서시가 글에 쓸 때 서론이란 게 있잖아요. 그 서론이란 게 글의 시작이란 건데 그것처럼 서시 역시 윤동주의 시집의 처음 부분, 시작 부분이다 라는 걸 말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자, 보시면 중년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잎새, 조그만, 그러니까 잎새라는 것은 정말 다른 말로 연약한 존재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 아주 조그만 연약한 존재에도 살짝 바람이 부는데 그 살짝 부는 바람에도 자기 자신 엄청나게 괴로워했다 라고 얘기해서 그 조그만 시련과 고통에도 자기는 부끄럼 없이 살고 싶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나는 나와 있으니까 1인칭 대명사가 있으니까 얘는 표면적 화자이다 체크하시고,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이 주어진 길이란 것은 보통 운명, 숙명을 얘기해서 자기는 이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과 숙명을 걸어갈 수 있다, 걸어갈 거다 하는 식으로 조금 의지적인 태도를 보여주죠. 그 다음에 오늘 밤에도 별은 바람에 스치운다 식으로 좀 자기 자신에 대해, 그러니까 윤동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바로 윤동주의 서시라는 작품이고요. 그래서 순수한 삶, 좀 부끄럼 없는 삶을 추구하고 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바로 윤동주의 서시라는 작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고재종의 첫사랑이라는 작품 보시면, 네, 이건 첫사랑에 대해서 쓴 작품인데 이것도 한번 먼저 5번 문제부터 표현 방식과 관련된 문제 보시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지금 시상 전개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시상이란 것은 시에서 느껴지는 감정과 정서, 그런 것들인데 이러한 시에서 느껴질 수 있는 감정과 정서, 생각 등을 어떻게 전개하고 있느냐가 바로 시상 전개 방식인데, 지금 여기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게 시상 전개 방식 같은 경우에는 달라지는 걸 찾으셨죠. 그래서 만약에 시에서 시간이 달라진다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 방식, 만약에 공간이 달라진다면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 방식이다 뭐였고, 그 다음에 장면이 전환됨에 따라 화자의 심리가 변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렇게 심리가 변하려면 휙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심리 정서가 변화했다는 것은 태도가 변화했단 말과 같고요. 태도가 변했단 말은 어조, 말투가 변했다는 것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리 변화, 태도 변화, 어조 변화를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종결어미, 그러니까 문장의 끝을 어떻게 마무리했는지 찾으시면 되고, 그 다음 혹은 그러나, 그런데,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조, 말투가 변화했고 태도가 변화했고 심리가 변화했다라고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리적 표현을 통해 신비로운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근데 서리적 표현이란 것은 물음표로 끝났지만 진짜 물어보는 게 아니랬었죠. 그래서 제가 서리적 표현 쉽게 말해서 답정너 생각하랬죠.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데 너는 대답만 하면 돼 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를 들면 얘들아 내 옷이 정말 잘 어울리지 않니? 라고 물어보는 건 어울리는지 어울리지 않는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울려 라고 대답해라 라는 거죠. 그것처럼 서리적 표현 역시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데 한번 물음표로 끝내서 그 읽는 독자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서 좀 의미를 강조하는, 좀 참신한 느낌을 주는 게 바로 서리적 표현이고요. 신비로운 분위기는 뭐냐면 좀 동화 같은 분위기거든요.
이 동화 같은 분위기는 좀 비현실적이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왜냐면 우리 백설공주나 신데렐라 같이 백설공주의 그 난쟁이들 혹은 신데렐라의 유리구두나 아니면 그 호박마차 이런 것들이 다 현실에 없는 비현실적인 것들이죠. 근데 다 동화인 것처럼 그래서 동화 같은 분위기, 좀 신비로운 분위기는 좀 비현실적인 느낌을 주는 게 그런 분위기다라는 거고, 다음에 4번 자연물과 대화하는 형식을 썼다는 건데 그럼 이거는 청자도 있다는 거고 그 청자가 바로 자연물이란 거죠. 그러면 이 자연물을 청자처럼 얘기했으니까 의인화까지 체크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5번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교차된다. 그러면 이상과 현실의 그러니까 내 이상은 1등급인데 현실은 2등급이네. 그럼 그 차이, 괴리가 계속 반복된다. 그러니까 교차된다는 것은 반복된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6번 보기를 바탕으로 이 글을 이해하는 걸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이 작품은 눈과 나뭇가지의 사랑을 그리고 있다. 눈은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리지라도 나뭇가지의 눈꽃을 피우기에 인내하고 헌신하는 존재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첫사랑인 눈꽃을 피워내고 봄이 되면 나뭇가지는 아름다운 꽃을 피워낸다. 이를 통해 인내와 헌신으로 피워낸 사랑의 고귀함을 전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이렇게 나뭇가지가 있잖아요. 나뭇가지가 있는데 눈이 이렇게 숑숑숑숑숑 내려오고 있다가 여기 정말 끝에 이렇게 살짝 눈이 이렇게 착착착착착 쌓여야 이게 하나의 눈꽃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조그만 눈이 나뭇가지 하나하나 앉혀가지고 피워야 되는 게 바로 이 눈꽃인데, 그러니까 이 눈꽃 하나 피우기 위해서 눈이라는 존재는 엄청나게 인내하고 엄청나게 헌신한다는 거죠. 근데 하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서 봄이 되면 이 눈은 다 녹아버릴 테고 여기에 이제 꽃을 피우게 돼. 진짜 꽃을 피우게 되겠죠. 근데 나뭇가지 입장에서 이 꽃이라는 게 정말 훨씬 좋겠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말하는 게 바로 고재종의 첫사랑이란 겁니다. 그래서 고재종이 생각했으는 자신이 생각했던 이 첫사랑이라는 것은 눈이라는 존재가 정말 인내하고 헌신해서 피우는 바로 눈꽃이다 라고 얘기한 게 바로 고재종의 첫사랑입니다. 그럼 작품 한번 보시면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 번 피우려고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하는데 이 꽃이란 건 바로 눈꽃이었죠. 그래서 눈꽃 하나 피우기 위해서 이 눈이란 것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하는데 않았으랴가 물음표로 끝났지만 이건 진짜 물어보는 게 아니죠. 정말 우리 독자에게 눈은 과연 얼마나 많은 도전을 했을까?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정말 얼마나 했을까? 라는 식으로 서리적 표현을 쓰는 거기 때문에 않았으랴는 서리법 체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싸그락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남분분 춤추었겠지 하는데 이때 싸그락싸그락이라는 것은 두드리는 소리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의성어 음성상징으로 쓰여진 건데 제가 그때 음성상징어 설명을 드릴 때 의성어라는 것은 그 진짜 소리를 글자로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얘는 청각적 이미지에 가깝다 했었고요. 그럼 남분분 춤추었겠지. 이때 남분분은 춤추는 모습을 글자로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얘는 의태어 역시 음성 상징으로 볼 수 있는데 굳이 조금씩 더 따져보면 의태어 같은 걸 시각적 이미지까지 체크할 수 있겠고요. 여기 보시면 뭐뭐 보았겠지, 뭐뭐 춤췄겠지 라는 식으로 뭐뭐겠지가 반복됩니다. 미끄러지길 수백 번. 그러니까 이게 거의 엄청난 실험과 고난이었죠. 정말 이제 수많은 실험과 고난 끝에 그렇게 하나하나 앉히게 된 게 바로 눈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람 한 자락 불며 휠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 햇솜 같은 마음을 뭐뭐 같으는 직유법. 그 마음을 다 퍼부어준 다음에야 헌신하는 거죠. 정말. 다음에야 마침내 피어낸 저 황홀을 보아라. 근데 이 황홀이라는 건 바로 눈꽃이고요. 봄이면 가지는 그 한 번 된 자리, 그러니까 이 한 번 된 자리라는 것은 바로 눈꽃이 내리던 자리라는 거죠. 눈꽃이 있었던 자리. 그러니까 봄이 되면 이 눈꽃이 있었던 자리는 다 녹겠죠. 그래서 그 녹은 그 모습을 한 번 된 자리라는데 그 된 자리에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라는 건데 아름다운 상처라는 것은
역설법 사용한 거죠. 왜냐면 상처란 것은 부정에 가깝고 아름다운 긍정인데 지금 얘는 앞뒷말이 아닌 모순법을 쓴 거죠. 그래서 봄이면 이제 나뭇가지는 눈꽃이 다 녹은 자리에 진짜 꽃을 피워내겠다. 그러니까 진짜 꽃 혹은 새싹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고재종의 첫사랑이라는 작품이고요. 하나 더 보시면 지금 봄이라는 계절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시간의 흐름을 체크할 수 있는 게 어디서 체크할 수 있냐면 바로 눈입니다. 눈이란 것은 하나의 겨울의 이미지죠. 그래서 여기서 눈이라는 겨울이 나왔고 뒤에는 봄이라는 시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시간이 달라졌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 방식이다. 이런 거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번 문제 보시면 1번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네, 이게 정답이고요. 2번 장면의 전환에 따라 화자의 심리 변화하는 거 찾아볼 수 없고요. 3번 서리적 표현이 있었는데 그 서리적 표현이 신비로운 분위기를 제시한 건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자연물과 대화하는 거 없었고 이상과 현실 괴리의 교차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이영기의 낙화라는 작품 6페이지 8번 작품 한번 볼게요. 이영기의 낙화라는 작품은 이별의 상황에서 이제 꽃을 보게 된 건데, 그러니까 그 이별의 모습을 낙화, 꽃이 떨어지는 것으로 이해한 게 바로 이영기의 낙화라는 작품이거든요. 한번 천천히 보시면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데, 이 가야 할 때란 것은 바로 여기서 말한 이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별이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간다라는 건데, 이 분명히 알고 그냥 가는 그 사람의 뒷모습은 이별을 수능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별을 수능해서 결국엔 그래 하고 뚜벅뚜벅 뒷모습을 보면서 걸어가는 모습인데, 그렇게 이별을 수능하고 가는 모습의 그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봄 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라는 식으로 낙화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낙화와 이별을 동일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지금은 가야 할 때라는데,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이라는 건데 결벽이랑 부정적인 거, 축복은 긍정적인데 얘는 지금 앞뒷말이 모순되죠. 그렇기 때문에 역설법 체크할 수 있겠고요. 무성한 녹음가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이런 건데, 그래서 무성한 녹음이란 것은 계절로 여름이거든요. 녹음이란 표현은 고전 문학 작품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이 녹음이란 거 전부 이렇게 숲이 우거진, 그러니까 풀과 나무가 엄청나게 자란 모습을 녹음이라는데, 보통 사계절 중에 여름에 이렇게 풀이 엄청나게 우거지기 때문에, 그래서 녹음이란 것은 하나의 여름의 이미지다라고 생각할 수 같고, 현대시는 자주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고전 문학에서는 녹음이란 단어가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무엇보다 여기서 가을이란 이미지를 성숙으로 체크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쓰면 가을이란 것은 보통 소멸과 생성의 이미지가 다 있어요. 소멸이란 것은 예를 들면 낙엽같이 잎이 다 떨어지는 모습일 수 있는데, 생성은 열매를 맺는, 그러니까 추수하는 모습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을이라는 계절은 소멸과 생성의 이미지가 둘 다 있는데, 지금 화자는 이 중에서도 좀 생성에 가깝게 생각하고 있다. 왜냐하면 열매 맺는 가을을 했기 때문에 좀 가을을 성숙과 좀 생성의 이미지, 그러니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본 거죠, 가을을.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근데 이때 섬세한 손길을 흔든 것은 바로 하롱하롱 꽃잎이 떨어지는 걸로 알 수 있어서 낙화의 모습이고, 이거는 지금 꽃잎이 이렇게 하롱하롱 손길을 흔드는 것처럼 표현했던 건데, 꽃은 사람이 아닌데 손길을 흔드는 건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인법 사용했고요. 하롱하롱 꽃잎이 떨어지는, 하롱하롱이란 것은 꽃잎이 떨어지는 모습을 체크했으니까 의태어 음성상징어 체크할 수 있고요.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 고인 듯 머뭇듯은 지규법.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영기의 낙화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페이지에 정지용의 비라는 작품입니다. 네, 정지용 시인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면 너무 도움이 되는데, 정지용 시인의 스타일을 알고 계시면 되게 좋은 게, 정지용 시인의 스타일 같은 경우는 제일 첫 번째, 감정보다는 이미지에 집중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감정과 정서를 전달을 안 하시는 건 아닌데, 전달을 하긴 하되, 근데 대신에 그 전달하면서 좀 이미지에, 수많은 이미지에 좀 집중하는 게 바로 정지용 시인의 특징이고요. 무엇보다 정형시입니다. 그러니까 시의 형식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정지용의 비라는 작품 보시면 각 연이 이행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또 뒤로 넘어가시면 여기 10페이지와 11페이지 정조의 향수라는 작품인데, 이것도 보시면 한 연에 사행시 써 있는데, 또 그러고 나서 후렴구가 있고요. 한 연에 사행 써놓고 후렴구 있고, 이런 식으로 형식을 조금 딱 정해놓고 쓰시는 게 바로 정지용 시인의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정지용 시인의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감정보다는 좀 이미지에 집중하셨고, 형식이 있는 정형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9번 표현 방식과 관련된 문제 보시면, 네, 1번에 대상에 인격을 부여했던 건데, 인격 부여했던 거는 의나 했던 거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물로 관념적인 세계를 보여준다는 건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추상적이란 말은 무엇이냐면, 추상적이란 것은 눈에도 보이지 않고 손으로도 잡을 수 없는 손으로도 잡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명예, 사랑, 이별 이런 것처럼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거 바로 추상적이라 하는데, 구체화란 건 뭐냐면 눈에 보이게 하거나 손으로 잡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명예나 사랑, 행복 이런 것들을 이제 되게 눈에 안 보이는 추상적 관념인데, 이거를 눈에 보이게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바로 구체화다라는 것들. 그래서 뭐 그럴 수 있겠죠. 사랑이라는 추상적 관념을 어떻게 구체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것은, 사랑이란 것은 뭐 지금 겨울이니까 핫팩이다. 핫팩은 이제 그 내 사랑하는 사람이 춥지 않도록 따뜻하게, 내가 그 사람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갖고 있다가 그 사람이 밤에 그 사람 보게 되면 손에 쥐어지는 게 바로 핫팩이다. 이런 것처럼 핫팩이란 것은 사랑을 구체화시킨 거다라고 체크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대꾸적인 표현을 통해 상황에 따른 변화를 부각하고 있다. 근데 대꾸적인 표현이란 건 쉽게 말해서 유사한 문장 구조 혹은 통사 구조를 반복하고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유사한 시구를 주기적으로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이것도 앞에 거랑 비슷하겠죠. 그 다음에 서술어의 제한적 사용으로 정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건데, 일단 먼저 정적인 모습도 설명드리면, 정적인 모습은 움직임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서술어의 제한적 사용이란 건 무슨 말이냐면, 서술어가 없다. 그러니까 문장을 명사로 종결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 말은 다른 말로 시상을 집약시켰다라고 해요. 집약이란 건 좀 집중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시상, 시에서 느껴지는 감정과 생각을 딱 한 곳에 쫙 모았다, 집중시켰다는 말인데, 이거는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수업이 끝나고 나서, 자 여러분들 오늘 수업 끝났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자 오늘 여러분들 오늘 수업 끝, 이런 식으로 끝이라는 단어에 딱 집중해버리면 그 수업 끝이라는 의미가 확 끝에 집중하게 되죠. 이것처럼 서술어 없이 문장을 명사로 딱 종결시켜 버리면 하나의 시상이 쫙 집약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한번 본문 보시면, 돌에 그늘이 차고라는 건데, 그늘이 찼다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시각적 이미지 체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돌에 그늘이 찼다는 건 점차 어두워졌다는 거거든요. 어두워졌다는 건 점차 이제 어두워졌다는 거고, 그 다음에 따로 몰리는 소소리 바람, 소소리 바람은 되게 매서운 바람입니다. 앞서거니 하야 꼬리 치날리며 세우고 종종 다리 까짓한 산새 걸음걸이란 건데,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그러니까 물방울, 빗방울 혹은 물방울이 할 수 있는데,
이 비의 물방울 혹은 이 모습을 나타낸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가 이렇게 막 하늘에서 이렇게 팍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 떨어지는 모습을 막 산새가 꼬리를 샥 세우고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처럼 표현한 겁니다. 정지용 시인은. 그러니까 정지용 시인은 이 비 떨어지는 모습 보면서 비가 위에서 아래로 샥 떨어지는데 그 모습을 꼬리를 휙 세워서 샥 날아가는 산새 모습처럼 표현한 거고요. 그래서 이 비의 모습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하면 바로 화료법 쓰여졌다 체크할 수 있을 거고, 혹은 그냥 진짜 산새의 모습을 나타냈다라고도 봐요. 그래서 여기 3, 4형 같은 경우에는 비의 모습 혹은 산새의 모습을 드러냈다 한 거. 여울지어 수척한 흰 물살이란 건데, 흰이란 것은 색깔이기 때문에 시각적 이미지고, 그 다음에 물살이란 것은 사람이 아닌데 수척하다는 표현은 사람이죠. 수척한 흰 물살이란 것은 의나 사용했다 체크할 수 있겠고, 그 또 흰 물살이 갈갈이 손가락을 편답니다. 손가락 펴는 것도 사람이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의나 썼고요. 멎은 듯 새삼 돋는 빛날, 빛날이라는 것은 빗방울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낫이라는 것은 셀 수 있는 사물의 하나하나를 얘기하는데, 비에서 셀 수 있는 것은 바로 빗방울, 물방울을 얘기하겠죠. 그 빗방울이 붉은 잎잎이란 것은 잎을 얘기하는 건데, 이 붉은 잎이란 것은 단풍 혹은 낙엽을 얘기하겠죠. 붉은 잎잎 소란이 밟고 간다. 그러니까 비가 떨어져서 끝에는, 그러니까 비가 쫙 떨어져서 맨 마지막 이 낙엽 혹은 단풍에 착착착착착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떨어지는 모습을 이 빛낫이 붉은 잎을 소란이 밟고 간다 하는 거고, 붉은이란 것은 시각적 이미지, 잎 썼기 때문에 반복법 써졌다. 이런 것도 체크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10페이지 보시면 정지용의 향수라는 작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지용 시인은 감정보다는 이미지에 집중하신 분이고, 형식에 정해져 있는 정형시가 한 거. 향수란 건 고향을 그리워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지용의 향수라는 것은 좀 정지용 시인이 그리워하는 고향의 모습을 보이는 게 바로 정지용의 향수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표현 방식과 관련된 문제 보시면, 대조적인 시어를 사용하여 대장의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이미지를 구체화했다.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정서를 강조한다. 생물적 특성을 부여하여 생동감 있게 묘사했다. 토속적인 시어를 사용하여 향토적인 정감을 불러오겠다 하는 건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대조인데, 대조는 반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조랑 대비를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대비는 그냥 두 가지 이상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색채 대비라고 하면 흰색에 반대되는 검정색인 게 아니라 흰색, 푸른색만 얘기해도 이거는 색채 대비다는 건데, 대조란 건 꼭 반대됩니다. 그러니까 흰색의 반대인 검정색을 얘기한 게 바로 대조 그런 건데, 그래서 이거는 보통 대조는 긍정이냐 부정이냐 나오는데, 그럼 여기서 정중의 향수라는 작품에서 긍정적인 시어, 부정적 시어가 둘 다 나와서 속성을 좀 부각시켜야 되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감각적 심상이란 것은 감각적 이미지라는 거.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게 정지용 씨는 웬만하면 정서보다는 이미지에 집중하신다 했는데, 네, 2번이 그래서 답이 되기 좀 힘들겠죠. 3번 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 4번 생물적 특성을 부여했던 건데, 생물적 특성의 부여는 뭐 의인 아니면 화류 둘 다 볼 수 있겠네요. 토속적인 시어인데, 토속적인 시어는 보통 사투리나 시골 아니면 농사와 관련이 있는 걸 찾으시면 됩니다. 토속적이란 건 되게 시골의 느낌을 내는 건데, 그 시골에서는 사투리를 쓰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런 시골, 농사와 관련된 사투리, 그런 시어들이 나온다면 토속적인 시어를 사용했다는 거고, 향토적인 정감 역시 토속적과 같은 말입니다. 좀 고향이 느껴지는, 시골이 느껴지는 느낌이 바로 그런 거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것도 1연부터 차근차근 보시면, 넓은 뻘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되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하는데, 이 실개천이란 게 휘돌아 나가고 무엇보다 옛 이야기를 지줄댄답니다.
그러니까 이 지줄된다는 건 이야기를 한다는 건데 옛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건 보통 사람이 하는 거죠. 실개천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의인법 사용했고 그다음 무엇보다 실개천 회돌아 나가고라는 거는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화류법까지 체크할 수 있겠네요. 얼룩배기 항소가 해설피란 것은 해가 질 무렵 혹은 소리가 낮고 느리긴 한데 해가 질 무렵 금빛 게으름을 우는 곳 합니다. 금빛 게으름 우는 곳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금빛 게으름 울음이란 것은 공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했거든요. 옆에 공감각적 이미지 한번 정리하시면 공감각적 이미지 공이란 것은 함께 같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감각적 이미지는 감각적 이미지가 2번 이상 들어갔다는 건데 이건 조금 말을 풀어헤쳐면 하나의 감각적 이미지가 다른 감각적 이미지를 꾸며줌 이라고 체크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만약 예를 들어 푸르른 울음소리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울음소리란 것은 청각이고 푸른이란 것은 시각이죠. 근데 여기서 울음소리긴 울음소리인데 어떤 울음소리? 푸르른 울음소리라고 푸른이 뒤에 있는 울음소리를 꾸며주고 있거든요. 그럼 얘는 지금 시각적 이미지가 청각적 이미지를 꾸며주고 있는 거고 무엇보다 울음소리라는 그 청각적 이미지가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푸르른이라는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했죠. 이것은 다른 말로 청각적 이미지를 시각적 이미지처럼 표현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말로 청각의 시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뭐화라는 말은 뭐뭐가 되다 라는 말인데 그래서 청각적 이미지, 울음소리라는 청각적 이미지를 마치 눈에 보이는 푸르른처럼 시각화했다 해가지고 청각의 시각화라고 한 겁니다. 그럼 얘도 보시면 게으른 울음이란 것은 지금 청각이죠. 네, 게으른 울음인데 어떤 울음? 금빛이라고 시각 이미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시각적 이미지가 뒤에 있는 청각적 이미지를 꾸며주고 있는데 이건 마치 울음이라는 청각적 이미지를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금빛이라는 시각화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청각의 시각화 라고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공감각적 이미지는 학교 내신 문제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뭐뭐의 뭐뭐화 이것도 꼭 알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것이 차마 꾸면데 이치리야 라는데 여기서 이치리야 그러니까 잊혀지지 않는다 라는 거죠. 서리법 하고 있는 거고 서리법이라는 것을 좀 강조한다 라는 의미였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한 년 끝날 때마다 그것이 차마 꾸면데 이치리야 그것이 차마 꾸면데 이치리야 라고 등장하는데 이건 지금 한 년 끝날 때마다 등장한 걸 통해서 후렴구인 걸 체크할 수 있겠죠. 후렴구란 것은 매 연마다 끝났기 때문에 구조적인 안정감 혹은 통일성을 느낄 수 있게 해주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후렴구가 등장할 때마다 아 이거 한 연이 끝났구나 라고 알 수 있으니까 연의 구분까지 할 수 있고 그 다음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니까 의미 강조 운율 형성까지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화로가 제가 식어지면 이란 건데 이거는 제가 식어졌던 건 시간이 경과한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제가 식었다는 거고 그다음 무엇보다 제가 식는 질화로운 건 이제 불을 뗀다는 건데 불이 이제 점점 꺼진다는 건데 보통 불은 사계절 중에 겨울에 떼죠. 그래서 겨울이라는 시간도 체크할 수 있고요.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밤바람 소리가 말을 달린다는 걸 통해서
동감각적 이미지를 체크할 수 있는데, 그래서 밤바람 소리란 것은 청각이죠. 그 다음에 말을 달리는 모습 보는 것은 시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밤바람 소리가 마치 말을 달리는 것을 막 보인다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건 마치 밤바람 소리라는 청각적 이미지를 눈에 보이는 것처럼, 말을 달린다는 것처럼 시각화했으니까 청각의 시각화 체크해 볼 수 있을 테고요. 옅은 졸음에 겨우 늙으신 아버지가 집베개를 돋아 고으시는 곳 하는데, 이 집베개라는 건 바로 짚으로 만든 베개거든요. 근데 이건 보통 시골에서 쓰겠죠. 그래서 토속적인 시어를 체크할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서 그립다는 식으로 감정을 직접 표출했고요.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려 풀섭 이슬을 함초롬 휘적시리고,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과 같은, 뭐뭐 같은이니까 직유법 썼고, 그 다음에 춤춘다는 것은 보통 시각, 그 다음에 움직이는 동적인 이미지다. 검은 귀 및 멀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던 사철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삿줍던 곳. 이거 되게 고난한 거죠. 가난하고 되게 고단한 모습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아내가 사시사철 하루 종일 발벗어서 계속 일을 한다는 거니까, 또 뜨거운 햇살을 등에 지고 계속 일을 한다니까 되게 이 가족은 되게 가난하고 고단했다 내용인데, 그 다음에 하늘의 성금별이라는 게 이제 듬성듬성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것도 시간이 경과인 게, 이제 날이 점차 밝아지니까 이제 별이 하나도 안 보이게 된 모습을 이제 듬성듬성 있게 됐다 그런 건데,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 과맥이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그래서 가난한 집을 보여주는데, 그 초라한 지붕 아래 흐릿한 불빛으로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화자는 되게 그 어린 시절이 되게 가난하고 고단했는데, 그래도 서로 같이 있으면서 도란도란하게 있었다. 그래서 좀 그런 모습을 그리워하는 바로 정지용의 향수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대조적인 시어를 찾아볼 수 없었죠. 감각적 심상은 있었고요. 유사한 문장 구조 당연히 있었고요. 화류의 있었고, 그다음 토속적인 시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14페이지 윤동주의 별을 해는 밤 이런 건데, 윤동주 시인의 스타일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한번 이 표현 방식과 관련된 문제 보시면 6번입니다. 시간의 순차적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를 하고 있다. 대상의 감정이입을 하고 있다. 동일한 문장 구조 반복해서 운율과 명성을 하고 있다. 산문 형식을 중간에 사용하여 운율에 변화를 주고 있다. 상징적인 시어들을 사용해서 주제를 함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하는 건데, 시간의 순차적 흐름이란, 이거 1번은 시상 전개 방식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달라지는 걸 찾으셔야 되는데, 시간의 순차적 흐름이란 것은 시간의 순서대로 흘렀던 건데, 그래서 이거 한 번만 체크하시면 되겠죠. 역순행적 구성만 순차적 흐름이 아닌데, 역순행적 구성은 시간이 거꾸로 가는 건데, 이건 보통 현재에서 과거 얘기할 때 보통 역순행적 구성이 됐었고요. 감정이입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감정이입은 여기 객관적 상관물. 그러니까 객관적 상관물이란 것은 여러분들이 감정을 환기한다 라고 알고 계시는데, 환기는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자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게 바로 객관적 상관물인데, 이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감정이입. 그러니까 감정이입이란 건 화자와 대상의 감정이 똑같은 거고요. 두 번째, 대조는 화자와 대상의 감정이 반대되는 거. 세 번째, 매개체가 있는데, 매개체는 건 대상이 화자에게
감정을 이렇게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이입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만약에 여자친구는 헤어지고 나서 카페에 갔습니다. 카페에 갔는데 옆에 있는 테이블 역시 그 커플이 있는데, 커플이 싸우다가 우리 헤어져 하고 나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커플이, 방금 헤어진 커플에 혼자 남은 사람이 혼자 흑흑 하면서 울고 있으면 저 사람의 감정과 제 감정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사람을 보면서, 이별로 인해서 슬퍼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에게 감정이 이입되고, 그 감정이 이입되면서 저 역시도 그 이별의 슬픔을 느끼는, 이별의 슬픔이란 것을 환기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바로 감정이입이고요. 대조는 뭐냐면, 저 여자친구를 헤어지고 나서 카페에 갔는데 카페에서 어떤 커플이 정말 알콩달콩하게 놀고 있는 겁니다. 그 알콩달콩하게 노는 모습 보면서, 아, 저 사람과 저 알콩달콩 노는 커플과 저의 감정은 반대되죠. 그 반대되면서 저 커플은 저렇게 행복한데 나는 이별에서 혼자 슬프네, 이런 식으로 그 알콩달콩한 커플로 인해서 저는 또다시 이별의 슬픔이라는 감정을 환기하고요. 매개체란 건 뭐냐면, 매개체는 그때 수업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냥 간단하게 짜파게티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여자친구랑 매일 일요일 아침마다 짜파게티를 끓여 먹었는데, 여자친구를 헤어지고 나서 부엌에 가서 선반을 열었는데 선반에서 짜파게티가 툭 떨어진 겁니다. 저는 그 짜파게티를 보면서, 아, 일요일 아침마다 여자친구랑 짜파게티를 끓여 먹었는데 지금은 내가 여자친구 헤어져서 혼자 이 짜파게티를 끓여 먹네, 그래서 난 혼자네, 난 이별했네 하면서 슬픔을, 감정을 느끼는 것처럼, 전 짜파게티라는 대상으로 인해서 이별의 슬픔이라는 감정이 다시 환기하죠. 이런 것들을 다 매개체라고, 이 감정입 대조, 매개체를 합해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일한 문장 구조 반복은 말씀드렸고요. 산문 형식이라는 건 이렇게 운율이 없는 그냥 일반적인 글이라 생각하시는데, 이거를 중간에 삽입했다. 그다음에 상징적인 시어들을 사용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 보시면, 계절이 지나간 하늘에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네, 가을이라는 계절 시간이 남아 있고요.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에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해다란 건 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 없이란 건 되게 순수하게 별을 하나하나 세고 있다는 거죠. 가슴 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세는 것은, 해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그러니까 아침이 와서 별을 다 못 센다는 건 되게 현실적인 이유죠. 그 다음에 내일 밤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지금 다 안 세도 내일 또 밤이 올 거니까 그때 셀 수 있어 라는 식으로 마음의 여유까지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이것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죠. 그러니까 지금 화자가 밤하늘에 있는 별들을 다 세지 않는 이유가, 일단 아침이 서서히 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고, 그다음에 아 그래 지금 못 세더라도 내일 또 밤이 있으니까 라는 식으로 마음의 여유가 있고, 그다음에 당장 내일이 아니라 앞으로 나의 청춘은 계속해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인해서 별을 다 못 센다는 거죠. 그 별 하나의 추억이 있고, 그 별 하나의 사랑, 그 별 하나의 쓸쓸함, 글 하나의 동경, 별 하나의 별 하나의 시, 별 하나의 어머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열거법, 반복법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 부분이 반복법, 그다음에 추억, 사랑, 쓸쓸함, 동경, 시, 어머니가 열거법인데, 열거법은 유사한 속성을 가진 것들을 3개 이상 보여준 건데, 그 밑에 보시면 어머니하고 청자가 있습니다. 나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폐, 경, 옥 이런 이국 소년들의 이름과 벌써 애기 어머니들, 계집 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란시스 장,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게 다 그리움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그리움의 대상들이고요. 그 그리움의 대상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킨 게 바로 오연입니다. 그다음에 뭐 그냥 참고하시면 좋은데, 프랑스 잠이란 것은 조금 자연에 대해서 쓴, 그러니까 순박한 느낌을 쓴 거고요. 라이너 마리아 리케 같은 경우에는 좀 인간 존재에 대해서
성찰한 시인입니다. 그러니까 좀 윤동주 시인과 스타일이 비슷한 시인들이죠. 그래서 프란시스 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사람들도 다 그리워한다 라는 거고, 근데 이네들은 다 멀리 있답니다. 마치 별이 아스리 멀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들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이름을 썼다는 건 자아성찰했던 거고, 그 이름을 써보고 흙으로 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만약에 내 자신이 너무 당당하고 내 자신이 너무 좋다면 사승훈 쓰고 좋아 하면서 이렇게 뿌듯했을 텐데, 윤동주 시인은 윤동주 이렇게 쓰고 너무 자기 자신이 부끄러우니까 흙으로 덮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흙으로 덮어버린 이유는 부끄러움, 반성의 의미도 있는 거고요. 따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니까 벌레도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한다는 거죠. 그럼 이 벌레란 것은 화자와 감정이 동일시되죠.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입이다. 체크할 수 있겠고요.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그러니까 겨울이라는 건 당연히 일제강점기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온다면 무더미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게다 라는 식으로 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나타내는 게 바로 윤동주의 별, 해는 밤입니다. 자, 그래서 6번 문제 보시면 답은 1번이죠. 시간의 순차적 흐름, 그러니까 가을, 겨울, 봄 이런 식으로 시간의 의미가 나왔고요. 감정이 죄송해요. 시간의 순차적 흐름인데, 죄송해요. 여기서는 시간의 순차적 흐름이라보다는 지금 현재 얘기를 하다가 과거 얘기를 하다가 또 현재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첫 번째 1연에서는 가득 차 있다라는 식으로 별을 세는 현재를 말하지만, 여기 중간 부분에서 4연부터 7연에서는 과거에 대해 그리워하죠. 써드리면, 그러니까 1연부터 3연까지는 현재에 대한 얘기를 썼다면 4연부터 7연에 대한 과거에 대한 그리움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 또 8연부터 그 뒤에 9연까지는 또 현재에 대해서 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순차적 흐름이 아니다라는 거, 죄송합니다. 감정이 드러났고요. 동일한 문장 구조 반복 있고 3분 형식 추가한 거 상징적 시어 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16페이지 16페이지에 보기 작품만 보시면 백석의 흰 바람벽이 있어 라는 작품인데, 이 백석 시인도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백석 시인은 고향, 공동체, 가족을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감각적 이미지가 많이 있어요. 백석 시인의 작품 중에 수라라는 작품이 있어요. 수라라는 작품이 그 백석 시인이 거미 한 마리를 보고 집에 거미가 나타난 거 보고 거미를 내다 버리거든요. 내다 버리고 나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새끼 거미가 문을 막 긁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았으면 보통 그 새끼 거미가 또 있는 거 보고 또 거미네 하면서 버렸는데, 백석 시인은 그 거미를 보면서 내가 아까 버린 게 바로 거미였구나. 그래서 내가 이 거미랑 새끼 거미를 헤어지겠구나. 내가 거미 가족의 공동체를 파괴시켰구나. 라는 식으로 좀 슬퍼하는 게 바로 수라라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백석 시인은 되게 고향, 공동체, 가족을 되게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백석의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고향, 공동체, 가족을 되게 좋아하고 감각적 이미지가 많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흰 바람벽이 있었을 때 흰 바람벽이 뭐냐면 스크린 생각하시면 된다. 흰 스크린. 스크린에 뭘 띄워서 우리가 보잖아요. 그것처럼 백석도 흰 바람벽을 보면서 좀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면서 좀 자기 성찰, 자기 반성을 하는 내용이 바로 흰 바람벽이 있어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처음부터 보시면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아 라는 식으로 지금 반복 나와 있죠. 사랑하는 사람. 어니 뭐 안돼 조용한 개포가의 나지막한 집에서
그의 지아비와 마주 앉아 대국을 끓여 먹고 저녁을 먹는다. 벌써 어린 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라는 식으로 또 반복 쓰고 있는데, 네, 이건 지금 사람 상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그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사는 모습을 상상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또 이지마카의 어느 사이인가 이 흰 바람벽에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다. 나는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 됐다. 근데 이 중요한 부분이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가도 태어났다는데, 중요한 게 높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한 건 다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백석 시인은 이런 게 다 높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좀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좀 자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한 게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좋은 거다라는 거거든요. 좀 더 보시면,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곳으로 호젓한 곳으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 찬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듯이 나를 울력하는 듯이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하고 사랑한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거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한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늘이 가장 사랑하는 것들은 바로 이런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한 거,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높다라는 식으로 조금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석 시인이 난 지금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한데 이건 나쁜 게 아니야. 왜? 하늘이 가장 사랑하는 것들은 이런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한 것들이기 때문에 얘네는 다 높고 좋은 것들이야 라는 식으로 좀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초생딸, 바구짓고 짝새,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그리고 프랑스잼, 도연명, 라인의 마리킬가 그래하듯이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바로 백석의 흰 바람벽이 있어 라는 작품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현대시 수업이었고요. 그래서 현대시 꼭 복습하시고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